형 누나들,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1,000조 원을 넘겼습니다. 대한민국 코스피의 약 20%를 혼자 먹는 괴물 기업이에요. 근데 이 회사의 시작이 뭐였는지 아시면 기절합니다. 건어물이요. 마른 오징어, 청과물, 그리고 별표국수라는 국수를 만들어 팔던 가게였어요. 어떻게 국수 팔던 가게가 세계 반도체 1위가 됐을까요? 근데 진짜 소름 돋는 건 이 과정이 순탄한 성공 스토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밀수, 배신, 파산 위기, 국가부도, 제품 폭발, 경쟁사를 줄줄이 무덤으로 보낸 치킨 게임까지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이야기가 속에 숨어 있어요. 그리고 88년 동안 반복된 소름 돋는 패턴이 하나 있는데 이거는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자, 시작은 1938년 3월 1일입니다. 경상남도 의령 출신의 청년 이병철이 대구 수동에서 삼성상회라는 가게를 엽니다. 자본금 3만 원으로요. 3만 원. 삼성, 세 개의 별이라는 뜻인데 크고 많고 영원히 빛나라는 의미를 담았다고 해요. 근데 이 사람이 장사에 천재적 감각이 있었어요. 대구 근교에서 수집한 청과물, 포항에서 들여온 건어물을 중국과 만주에 수출했고 동시에 별표국수라는 국수를 만들어 팔았거든요. 가격은 좀 비쌌는데 맛이 좋아서 시작한 지 1년 만에 대구 국수시장 3위를 찍어버립니다. 근데 여기서 첫 번째 위기가 찾아옵니다. 1950년 한국전쟁이 터지면서 이병철이 12년 동안 모은 재산이 한순간에 날아갑니다. 공장도 날아가고 창고도 날아가고 말 그대로 제로에서 다시 시작해야 했어요. 보통 사람이면 여기서 주저앉잖아요. 근데 이병철은 달랐습니다. 전쟁 중에 부산으로 내려가서 삼성물산을 세웁니다. 전쟁통에 물자가 부족하니까 무역업을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전쟁이 끝나자마자 제1제당으로 설탕을 만들고 제1모직으로 옷감을 만들어요. 먹을 것, 입을 것, 사람들이 제일 필요한 걸 정확하게 읽은 겁니다. 근데 형 누나들, 여기서 삼성 역사에서 거의 안 다뤄지는 사건이 하나 터집니다. 1966년 사카린 밀수 사건이에요. 삼성 계열사인 한국비료가 일본 미쓰이 그룹과 짜고 사카린 55톤을 건설 자재로 위장해서 밀수입한 겁니다. 냉장고, 밥솥 같은 일본제 물건도 같이요. 이게 언론에 폭로되면서 난리가 났어요. 국회에서는 김두한 의원이 국무총리한테 인분을 투척하는 사건까지 벌어집니다. 그 유명한 국회 오물 투척 사건이 바로 이 밀수 사건 때문이었어요. 이병철은 구속 위기까지 몰렸습니다. 결국 차남이 대신 감옥에 가고 삼성은 한국비료 지분 51%를 국가에 헌납해야 했어요. 이병철은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고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 사건 뒤에 이병철 집안에서 배신극이 벌어져요. 차남 이창희가 아버지의 은닉재산 정보를 대통령한테 밀고 해버린 겁니다. 자기 아버지를요. 장남 이맹희는 나중에 아버지가 골프채를 들고 쫓아와서 일본으로 도망쳤다고 회고했어요. 이 사건들 때문에 후계자는 아들 중 셋째인 이건희로 정해집니다.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이야기가 실제로 일어난 거예요. 자, 이제 진짜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1969년 이병철이 전자산업에 뛰어들어요. 삼성전자의 탄생입니다. 근데 당시 소니, 파나소닉, 도시바가 세계를 지배하던 시절이었어요. 한국에서 전자회사를 한다고 계란으로 바위치기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있어요. 반도체 사업에 제일 먼저 뛰어든 건 아버지 이병철이 아니라 아들 이건희였습니다. 1974년 이건희가 개인 사채를 털어서 한국반도체라는 회사의 지분을 50%를 인수해요. 당시 삼성 이사였는데 회사 돈이 아니라 자기 돈을 쓴 겁니다. 왜? 아버지한테 반도체 해야 된다고 설득했는데 임원들이 전부 반대했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직접 지른 거예요. 근데 초기에 워낙 돈만 까먹으니까 그거 봐라, 돈 날릴 줄 알았다는 소리가 사방에서 터져 나왔어요. 그러다 상황이 뒤집힙니다. 1982년 이병철이 미국 실리콘밸리를 직접 방문해요. IBM 반도체 공장을 보고서 완전히 꽂힌 겁니다. 곧바로 일본 도쿄로 날아갑니다. 1983년 2월 8일 도쿄, 이병철이 역사적인 선언을 합니다. 삼성은 초고밀도 집적화로 VLSI 반도체 사업에 진출한다. 이게 바로 도쿄 선언이에요. 반도체에 전 재산을 걸겠다고 한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는 이야기가 시작돼요. 삼성이 64K D램 개발에 뛰어들었을 때 미국, 일본과의 기술 격차가 무려 4년이었어요.
선진국들은 이미 1979년에 64K D램을 만들어 놓은 상태였거든요. 삼성 엔지니어들이 미국 마이크론 공장에 기술 연수를 갔는데 미국 엔지니어들이 이 사람들을 기술 도둑으로 의심했어요. 컴퓨터를 만지지 마라, 핵심 구역에 들어오지 마라, 사실상 벽만 구경하라는 거였습니다. 근데 삼성 엔지니어들이 어떻게 했냐면요, 공장 안에서 눈으로 반도체 설계를 외운 겁니다. 그렇게 미친 듯이 눈으로 훑고 밤에 호텔방으로 돌아와서 기억을 더듬어 설계도를 다시 그렸어요. 남들은 USB에 담아가는 걸 이 사람들은 뇌에 담아온 겁니다. 근데 더 소름 돋는 건 뭐냐면요, 당시 삼성이 마이크론으로부터 받은 건 기본적인 자료와 칩 3,000개분이었어요. 핵심 기술인 309개의 공정은 아무도 안 알려줬습니다. 삼성이 어떻게 했냐면요, 309개 공정을 전부 자력으로 개발한 겁니다. 당시 업계에서는 자전거를 만드는 철공소에 초음속 항공기를 만들라는 주문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개발팀 107명이 64km를 이틀 밤낮으로 행군했습니다. 잠을 안 자고요. 64K D램에 64를 딴 거예요. 반도체 개발에 목숨 걸겠다는 결의 행군이었어요. 결과는요, 1983년 6월에 마이크론 라이센스를 확보하고 불과 5개월 만인 11월에 64K D램 개발에 성공합니다. 전 세계가 깜짝 놀랐어요. 근데 여기서 더 재밌는 게 있어요. 삼성이 기술력으로 일본을 이긴 결정적 순간이 있었거든요. 4MB D램을 만들 때 일본의 도시바, IBM, NEC는 전부 트렌치 방식을 썼어요. 칩 아래로 파고 내려가는 방식이에요. 쉽게 말해 땅을 파서 지하실을 만드는 거죠. 근데 삼성은 반대로 갔어요. 스택 방식, 위로 쌓았습니다. 아파트 올리듯이요. 당시에는 도박이었어요. 주류 기술의 반대쪽을 선택한 거니까요. 근데 결과적으로 스택 방식이 불량이 나도 고치기 훨씬 쉬웠어요. 지하실에서 물 새면 고치기 어렵지만 아파트 위층에서 물 새면 그 층만 뜯으면 되니까요. 이 기술 선택이 삼성이 일본을 추월하는 결정적 열쇠가 됩니다. 자, 근데 기뻐할 틈이 없었습니다. 바로 두 번째 위기가 터져요. 1985년 전 세계 반도체 가격이 폭락합니다. 64K D램 하나에 4달러 하던 게 30센트로 떨어졌어요. 삼성은 칩 하나 만들 때마다 1달러씩 손해를 봤어요. 1986년 말까지 누적 적자가 3억 달러, 약 2,700억 원에 달했습니다. 이때 이병철이 역사적인 결정을 내립니다. 적자를 보면서도 투자를 멈추지 않았어요. 오히려 생산 설비를 늘렸습니다. 그리고 1966년 미국과 일본의 반도체 협정이 터지면서 일본 기업들의 미국 시장 점유율이 제한됩니다. 일본이 빠진 자리를 삼성이 채우면서 한국 기업들이 미국 시장의 30%를 가져가요. 1987년 반도체 가격이 다시 올라가면서 삼성의 도박이 대박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1992년 삼성은 도시바를 추월하고 세계 메모리 반도체 1위에 등극합니다. 근데 형 누나들, 이 1위 등극 배경에는 삼성 역사에서 가장 드라마틱한 사건이 있었어요. 1987년 11월 19일 이병철 회장이 폐암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향년 77세. 이건희 시대가 시작되는데 이 사람의 내면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지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1992년 이건희는 심각한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었어요. 하루에 밥 한 끼를 겨우 먹으면서 체중이 10kg 가까이 빠졌습니다. 왜? 삼성 제품이 세계 시장에서 싸구려 취급받는 게 너무 분했거든요. 유럽 출장 중에 전자제품 매장을 돌아봤는데 삼성 제품이 구석에 먼지 쌓인 채 처박혀 있었어요. 소니, 파나소닉은 정중앙이고요. 심지어 공장에서 작업자들이 불량 세탁기 부품을 칼로 깎아서 끼워 넣는 몰래카메라 영상을 봤습니다. 그래서 1993년 6월 7일 프랑크푸르트 캠핀스키 호텔에 임원 200명을 소집합니다. 그리고 3일 동안 하루 8시간에서 10시간씩 질타를 퍼붓습니다. 여기서 유명한 한마디가 나와요. 마누라와 자식 빼고 다 바꿔라. 이게 삼성 신경영 선언이에요. 그리고 2년 뒤인 1995년 3월 진짜 불태웁니다. 경북 구미 공장에서 불량 핸드폰, 무선 전화기, 팩시밀리 약 15만 대를 전 직원이 지켜보는 앞에서 해머로 부수고 불태워요. 직원들한테 품질 제일이라고 적힌 머리띠를 두르게 하고요. 당시 가치로 150억 원에서 500억 원 규모였습니다. 직원들이 울었다고 해요. 근데 이 사건 하나가 삼성의 DNA를 완전히 바꿔놨어요. 삼성 애니콜의 불량률이 11.8%에서 2%대로 뚝 떨어집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위기입니다. 1997년 IMF 위기가 터집니다. 당시 한국 제조업 전체의 평균 부채 비율이 396%였어요. 삼성전자도 1998년 말 기준 198%까지 치솟았습니다. 대우, 쌍용, 한보가 줄줄이 무너졌어요. 삼성자동차도 부채 4조 원을 넘기면서 1999년 6월 법정 관리에 들어갔고 2000년에 프랑스 르노에 매각됩니다. 근데 이건희는 반도체만큼은 절대 안 건드렸어요. 사실 이건희가 IMF 직전인 1996년부터 이미 비상 경영을 지시하고 한 개 사업을 정리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은 잘 안 알려져 있었어요. 남들이 지나갈 때 이미 겨울 채비를 한 거죠. 그 결과는요, 1998년 198%였던 부채 비율이 1999년 85%로 2001년에는 50% 이내로 급감했습니다. 1999년 3월에는 세계 최초로 256메가디램 양산을 시작하면서 기술 주도권을 완전히 확보해요. 근데 형 누나들, 여기서 대부분의 삼성 역사 영상에서 안 다루는 사건이 하나 있어요. 2008년 치킨 게임이에요. 이게 진짜 소름 돋는 이야기거든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D램 가격이 또 폭락합니다. 근데 이때 삼성이 뭘 했냐면요, 적자인데도 불구하고 생산량을 오히려 늘린 겁니다. 이건 1985년 이병철이 했던 것과 똑같은 전략이에요. 역주기 투자. 결과가 어떻게 됐겠어요? 경쟁사들이 진짜로 죽었어요. 2009년 1월 세계 5위 D램 업체였던 독일의 키몬다가 파산합니다. 정부 구제금융도 못 살렸어요. 그리고 2012년 2월 일본의 엘피다가 부채 5.5조 원을 안고 파산합니다. 일본 마지막 D램 업체가 사라진 거예요. 한때 세계를 지배하던 일본 반도체 산업의 최후였습니다. 형 누나들,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1983년에 일본한테 4년이나 뒤처져서 호텔방에서 설계도를 기억으로 그리던 삼성이 29년 만에 일본 반도체를 아예 무덤에 묻어버린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 2008년이 삼성한테도 지옥이었다는 거예요. 바깥에서는 치킨 게임으로 경쟁사를 밀어붙이고 있었는데 안에서는 이건희가 비자금 조정과 탈세 혐의로 기소돼서 회장직에서 물러났거든요. 바깥 전쟁, 안쪽 수라장. 동시에 두 개의 전쟁을 치른 거예요. 그리고 2016년 삼성 역사상 최악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갤럭시 노트 7 폭발 사건이에요. 전 세계 항공사들이 갤럭시 노트 7을 금지 물품으로 지정했어요. 삼성 스마트폰이 폭발물 취급을 받았습니다. 리콜과 단종으로 인한 총 손실이 7조 원을 넘었고 전 세계에서 약 250만 대를 회수했어요. 근데 삼성이 이 위기를 어떻게 넘겼는지 아세요? 전량 리콜이요. 250만 대를 전부 회수하고 생산을 완전히 중단했어요. 제품 하나를 통째로 포기한 겁니다. 그리고 배터리 검사 공정을 완전히 뜯어고쳐요. 역대 최대 규모의 리콜을 실행했고 다음에 갤럭시 S8로 완벽하게 돌아옵니다. 자, 이제 아까 제가 뒤에서 말씀드린다고 했던 소름 돋는 패턴 이야기입니다. 삼성의 88년 역사를 쫓아가다 보면 이상한 규칙이 하나 보여요. 한국전쟁으로 전 재산을 잃었을 때 무역으로 더 크게 부활했어요. 사카린 밀수로 창업주가 물러났을 때 그 혼란이 이건희를 후계자로 만들었어요. D램 가격 폭락으로 3억 달러 적자일 때 역발상 투자로 일본을 추월했어요. IMF 때 대기업들이 줄줄이 쓰러질 때 반도체를 지켜서 글로벌 기업이 됐어요. 2008년 금융위기 때 경쟁사들을 무덤에 묻고 독주 체제를 만들었어요. 노트7 폭발로 존재 자체가 위험할 때 전량 리콜로 오히려 신뢰를 쌓았어요. 우연이 아닙니다. 핵심은 삼성의 DNA에 박혀있는 하나의 원칙이에요. 위기 때 움츠리지 말고 위기 때 투자해라. 이걸 경영학에서는 역주기 투자라고 부르는데요. 쉽게 말해서 남들 겁먹을 때 베팅하는 전략이에요. 근데 형 누나들, 이건 말이 쉽지 실행하기는 미치도록 어렵습니다. 매달 수백억 원 적자가 나는데 투자를 늘린다고? 이병철이 1985년에 그렇게 했고 이건희가 1997년에 2008년에 그렇게 했고 지금 이재용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파운드리 적자가 수조 원이에요. 이나노 수율 아직 못 올렸다. TSMC한테 밀린다 욕먹고 있죠. 근데 투자를 줄였습니까? 오히려 늘리고 있어요. 이게 3세대에 걸쳐 DNA처럼 전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1938년 별표국수 팔던 가게에 남들이 안 할 때 해라가 88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삼성의 핵심 전략으로 작동하고 있어요. 물론 이번에도 뒤집을 수 있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TSMC와의 파운드리 격차, HBM 시장에서의 하이닉스, 이게 만만한 상대가 아니에요.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건 호텔방에서 기억으로 설계도를 그리던 그 절박함이 아직 이 회사 어딘가에 남아있다면 이 게임은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지식더틀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